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3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한은 윤 정부 싱크탱크 부상, 미 대선 보고서 첫 작성이란 제목으로 홍태화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은 트럼프 정책 예측 보고서 작성에 정부 공유, 연준 완전 고용 목표 삭제, 최종 대부자 기능 제한, 한국 주도의 직접 대북 방위 제한되고 미핵 증강, 미국 내 보수 인사 인용 트럼프 독재 우려도 존재, 돌봄 이어 미 대선까지 하는 종합 싱크탱크 변모, 이런 소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외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아닌 하느니 이 미 대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느니 최근 돌봄 서비스 인력난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이어 미 대선 예측 보고서를 내놓는 등 통화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종합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한 리더십의 사명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독점에 대한 투명성 규제 확대, 강력한 대통령 권한 회복, 연방준비제도 수출입은행의 장기적 폐지, 동맹국 군사비용 분담 확대 및 미국 내 핵 전략 증강, 한국 주도의 직접 대북 재래식 방위 등의 구성,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방준비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연달아서 국토안전부, 교육부, 연준, 수출입은행, 소비자금, 어, 소비자 금융보호국 등은 더 이상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장기적으로 부처 폐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중 등 핵심 기관 폐지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이 돼 있나요? 그거부터 좀 묻고 싶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정치 중립 성격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전력을 증강하고 무기 생산을 확대하는 등 물리적 군사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미 대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최근 한은은 통화정책에 매몰되지 않은 종합 싱크탱크로 변모하고 있다. 앞서 선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통한 돌봄 서비스 인력량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을 제안키도 했다. 이 최저임금 차등 제안은 제가 그 평소 주장하는 거하고 뜻을 같이 하네요. 논쟁적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취임 직후부터 조용한 한은에서 탈피해 시끄러운 한은으로 국내 최고 싱크탱크가 되고자 강조해 왔다. 이런 얘기네요. 저도 그 뭐 한은 출신을 좀 그 동창으로 좀 두고 있는데 워낙 뭐 머리 엘리트들이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둔재는 뭐 상대를 잘 안 해주지만 결국은 나이 먹고서는 한번 인사하는 정도로 그런 했는데 한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은둔 모드로 일을 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이 정치 이 싱크탱크 이런 측면 경제적인 걸 포함해서겠죠. 이런 면으로 좀 젊은 그 한국은행 총재가 나오다 보니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논쟁적
이슈 부딪혀라 이후 두루뭉실한 한은 달라졌다. 김경희 기자가 중앙일보에서도 작년도 12월 24일에 이런 또 그 뉴스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할 것. 이거 진짜 이 문재인 정권 때 그 경찰한테 대공수사권 넘긴 것 자체가 그때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중국 애들도 그 국가보안비밀법인가 그거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다 간첩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갔기 때문에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은 당연히 우리 같은 남북 대치 현실 속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뭐 중앙정보부가 인권 유린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인정하지만은 기본 역할은 해야 된다 이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간 글씨만 좀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발빠른 이 저기 국제 외교학 정치학 박사 김정민 박사라고 뭐 제의 고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진보당이 지난 5일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3명은 모두 경기 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 통진당, 민중당에서 활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선을 승리해가지고 대공수사권이 이 중앙 국정원에 다시 넘어가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한 사무실 현장 조사. 왜? 백봉삼 기자가 GD넷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알리면은 SNS 뭐 이런 온라인으로 쇼핑몰로 해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뭐 소비자 보호 의무 해가지고 공정위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잘 했어요. 중국 애들이 하도 그뭐 국가 모든 걸 국가 비밀 보호법인가 이거로 해서 뭐 좀 뭐 그 중국 내에서 이 말하자면은 사업해 먹기도 힘들게 만들어 내놓고 하는데 우리로서도 이렇게 이제 탁탁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객 불만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알리익스프레스 그 한국 그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는 거 이런 거 좀 쇼잉이라도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 배출량 공개 대상 외 온실가스 공표 규칙 후퇴 미 증권 당국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약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상장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룰을 채택했다. 탈산소화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는 가운데 기업이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등을 공표하는 것이 핵심인데 다만 이에 최신 나온 아직 확정이고 언제 돌아간다는 게 뭐 올해 뭐 상반기다 올해부터 돌아간다 그랬는데 아직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다만 기업의 반발을 받아 거래처 등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배출량도 개시 대상으로 하고 있던 항목 이게 아주 기업의 발목을 죄는 거였죠. 이런 것들을 22년의 당초안보다 내용을 큰 폭으로 후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거 하기도 배출량 리포트 하기도 바쁜데 자기네한테 납품하는 회사들의 서플라이 체인의 탄소 배출량까지 다 집계해서 이거는 좀 금융 자본주의의 횡포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자본주의가 욕을 먹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망에 관한 규정을 둘러싸고는 비용 상승을 불러 기업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며 산업계로부터 이론이 분출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ES에 대한 공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한국 회계 기준원인데 회계 기준 하는 데가 요거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별도 그 거의 동일 레벨 수준의 지속 가능 기준 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회계 기준은 그 KASB고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에서 ESG를 담당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가끔 언제 이 ESG 기준이 돌아가느냐, 뭐 뉴스에서도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회계 기준은 그 홈 사이트를 좀 가끔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고 초안이 계속 그 연구 검토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ESG 넘어 자연자본 공시 추진 움직임. 이게 머리 털나고서 자연자본이라는 용어 처음 들어보는데 개념이 일단 잘 안 씁니다. 환경부 대응방안 논의 착수했다. 뉴스 1에서 심원기 기자가 3월 5일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6일 첫 회의, 기업 대응 사례 공유, 환경부 기업 자연자본 공시 작성 지침 뭐 공동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연자본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거를 보면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인 자연자본 공시의 국제사입 도입 움직임. 요거 실질적으로 자연자본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초안 정도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그 무슨 내용인지 개념을 그때 가서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연과 관련된 리스크다, 리스크와 기회다. 뭐 이 아이소 규격도 그렇지만은 그 위험과 기회를 위험을 기회로 돌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해서 어떤 기업 목표를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돈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정성적인 지표가 이제 ESG에는 많은데 그런 거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자연자본이라는 게 환경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에 좀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그 정성적 지표 뭐 배출량 이런 거는 이제 정량적으로 나오지만은 이거를 재무적인 금액으로 뭔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자연자본이라는 것도 그 탈산소하고 관련된 그거로 해석이 되고요. 우선은 느낌이 그거를 그 뭐 CO2 배출량 규제로 해서 뭐 얼마 얼마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자연자본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 대북 중간 행보 집중 정책 방향의 의문 제기.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을 위한 협상 어휘에서 중간 단계는 보통 제재 완화 또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다른 인센티브의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결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젊고 이쁘장하게 생긴 이 사람이 닥터 뭐라고 써 있네요. 닥터 물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잘 안 보이면 에릭 에리크손인가 에릭슨이라고 돼 있는 것 같네요. 2015년이면 꽤 오래된 사진인데 7월 23일 미라 랩 후퍼 현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대양주 수석국장이랍니다. 지금 2015년이면은 한 10년 아직 안 지났지만은, 왜 그 옛날 사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없어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증언에 참석한 모습이다 했는데 최근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로 가는 길을 위한 임시 조처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의 의도와 이 막무가내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이런 것들이 말의 그 성찬으로 그 계속 이게 땜방질하고 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더 원하고 있다는 잠재적인 신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뭐 한미 동맹 훈련은 하지만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 그 정책 전환을 할 태세인지 에, 확실히 좀 해라,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 하는 뉴스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고마운 그런 발언이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월 7일 코스피 2023년 경리실적 공시기업을 일단 관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기아함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물산 요것 근데 여기 아모레퍼시픽 저 얼마나 요즘 화장품 장사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대한유화도 적자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안 좋을 겁니다.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기아가 잘 나가죠. 현대차 그룹 중에서. 그래서 기아부터 일단 분석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어, 오늘 또 뭐 또 공시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을 그 좀 슬퍼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그 뭐 저 소수의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시지만은 어디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은 제가 분석해서 그 공시가 되는 대로 올려 드리는 거로 하고요. 대가는 딱 한번 재미삼아서 했습니다마는 커피값 정도는 좀 이렇게 그 보답으로 해 주시면은 저도 이 커피 좀 마시면서 기운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광고 선전도 광고인가요? 이게 뭐라고 해요? 어쨌든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은 해드릴 용의는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들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원들은 2025년 예산 제안의 펀치를 날리기 위해 바이든을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제목이 거창합니다. 데미드 모건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예산을 좀 하원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라 하지만은 공화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까 깎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녹색 에너지가 가라앉고 학자금 대출 면제와 같은 분야에서 14조 달러의 연방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세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바이든에게 총을 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 원문을 봤는데 건이라고 불명이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미국식 공격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 면제라는 게 아주 이슈인데 어, 뭐 여기 그 내용 뭐 나와 있는 걸 뭐 한번 요건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이 이렇게 대학 등록금이 비쌀까?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와야 또 사회에서 이렇게 그 또 생색을 낸다기보다도 그 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관문이 돼서 대학들을 많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학 등록금은 엄청 비싸고 한국보다 엄청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걸 학자금 빌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갚아 나가는데 또 힘들고 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학자금 면제 뭐 이런 데서 그 예산을 자르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하원 의장이죠. 존슨 의장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내릴 방법은 없는 것인지 내가 이 미국 하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 학자금 면제, 대출 면제 같은 예산을 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화당 입장에서 대학 등록금을 내릴 방법은 없냐. 미국은 그렇게 후원자들도 많다는데 그러면서도 대학 등록금이 왜 그렇게들 비싼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 한몫할 수 있는 그런 세계 패권국이니까 대학이 또 미국 어느 대학에 나왔다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뭐 정책적으로 그 미국 장학생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공부하게 되면은 아주 에, 친미 성향의 그 사람이 되겠죠. 다들 그걸 위해서 외국인들을 장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국민한테 어떻게 좀 더 등록금을 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좀 미국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진에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클 시즈 맥네임이라고 BBC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현재 상태보다도 과거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 폐쇄, 봉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HRW라고 휴먼 라이트 워치라고 어떤 보고서에 나온 얘기를 그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이동과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억압이 강화되는 상황. 지금 조금 풀렸다고는 하죠.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달 전에야 다시 여기 개방됐다는 거 여기도 소개하고 있고 북한의 폐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불필요한 조치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두만강 쪽인 것 같아요. 두만강의 그 수심이 얕아가지고 미리국 이런 거, 미리국 무역 이런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철책선을 만들어 가지고 어, 못하요. 감시 그 병사들도 많고 그래도 어떻게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먹고 살라고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뭐 여기 그 이 내려가는 그 지류 그 하천 이런 데 이제 철책이 없었는데 여기 그 프라이머리 펜스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데도 그 하천 이런 데도 보강을 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이렇게 완충지대 같이 또 이렇게 또 싸가지고 이중으로 그 방어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국경 봉쇄를 하기보다도 그 미국 같은 데에서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국경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거꾸로 나가는 거 막으려고 그런 거죠. 강화된 국경으로 식량을 빼앗기고 투옥된 북한 주민들 니콜라 스미스가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는데 요게 그 외국 언론에도 좀 흥미를 돋구는 모양이에요. 요게 최근 사전인지 몰라도 얘 뒤에 그 수첩 들고 따라가는 애는 왜 이렇게 뭐 쫄아 있는지 왜 다들 밑바닥을 쳐다보고 있는지 바로 뒤에 있는 사람만 좀 멀리 원거리를 보고 있는데 다들 그냥 힘없이 그냥 쩔레쩔레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보이나 몰라요. 북한 구린들이. 뭐
떡대좋게 당당하게 김정은이가 가죽장갑 끼고 걸어가는 거로 요즘 나오고 있는데 뭐 배도 줄였나?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팬데믹을 이용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는지 기록하고 있다. 요거 뭐 참고적으로 그 아까 그 앞에 나온 얘기 거의 유사하게 했는데 자간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의료 물품이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지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보고서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싱글돔을 선택하는 중국 여성들이 늘어난다. 로리첸, 로이타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중국 여성을 인터뷰한 것 같아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차이 완루는 결혼이 불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성장하는 운동의 일부이며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국이 직면할 가장 중요한 장기적 위기라고 믿습니다. 결론 부분만 미리 제가 이 앞으로 편집을 했어요. 28세의 페미니스트는 북서쪽 도시 시안의 한 카페에서 당신이 극도로 성공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간에 여성들은 여전히 집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자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하자 결혼과 출산의 새로운 문화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지시한다고 그게 그냥 공산국가라 그래도 그 지시한다고 애 낳냐? 라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진핑한테 반항하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국가 뭐 보위법에 또 잡아 넣을 건가?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요. 혼인신고는 2022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그러고 2021년 공산주의 청년 동맹이 미혼 도시 청년 약 2,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44%가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명 중 한 명은 결혼을 나 독신으로 그냥 살래. 인구가 팍팍팍 줄겠죠. 페미니스트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국에 기반을 둔 중국의 페미니스트 운동가 리핀이 말했다는 것을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고 인터뷰한 여성인데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라고 그러면은 뭐 카피라이터라는 게 이제 광고 뭐 이런 거 하는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통 카피라이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유업이고 결혼할 생각 없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공산주의든 에, 그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업사회가 되면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는데 근력이 필요하니까 왕권 국가도 생겼고 다시 그 옛날로 그 산업사회로 돌아가는데 최근에 그 힘이 들어가는 뭐 막강한 노동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로 일하고 로봇 자동화가 많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환되면은 저는 여자들이 아기를 낳게 만드는 방법은 지금 자기네들이 아기 안 낳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어떤 여성이라는 그 이 말하자면 이 인간의 그 한 짝들이 에, 무슨 반항이 아니지만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 묵계적인 애를 안 낳아가지고 결국 여성의 가치를 좀 올려서 나중에 원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게요. 그냥 모계사회 해 모계사회 어느 씨인지 모르게 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문무형 사회가 되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으니 성씨도 그렇게 따라가니 그래 여자 성씨 따르고 당신들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여러 명 남자 일처다부제 하세요. 저는 그 세상이 돼도 저는 여성들을 인정할 겁니다. 인간의 동물의 진화라는 게 포유동물이 암컷 수컷을 나눴을 때는 뭔가 이 생존 또는 진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가 구분된 거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암컷이 그렇게 저항을 하신다면은 저항하시고 권력을 쟁취하세요. 그리고 일처다부제를 하십시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그 대통령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을 허시겠습니까? 여자들끼리는 좀 잘 친하게 지내잖아요. 음, 남성도 공유해 주시고 그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심각한 인류학이에요. 요거 심각한 인류학. 중 외교장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냉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역사적 책임 수반. 최현진 특파원 한겨레에서 보도를 일본판입니다. 미국이 중국 탄압에 몰두하면 스스로 해친다. 그래서 바라바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작년보다는 약간 그 수위가 낮아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질문을 한국 기자가 했는데 한반도 문제로 냉전 시대의 대립으로 되돌아가려는 자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자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답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뭐 유럽은 뭐 같이 그 이해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공동 이익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자꾸 그 유럽도 그 중국을 떠나려고 그러죠. 지금 미국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에, 그 세계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이 돌을 던졌느냐의 문제인데 중국이 너무 경제 발전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그 건방져지는 이 랭킹 2위는 2인자는 뭐 조폭 세계에서도 그렇고 마피아 세계에서도 그렇고 가만 안 둡니다. 그게 세계 역사고 일본은 같은 자본주의 체제고 민주주의 체제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 좀 너희들도 잃어버린 30년 가라 하고서 지금 미국이 그 푸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애들은 깨갱했지만은 중국은 깨갱 못하겠다 해가지고 앙앙대고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요거 뭐 핵심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사실만 보도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매우 친중적인 매체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국내에는 경제는 중국과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부류가 많습니다. 자, 경제는 중국하고 잘해보고 정치 안보는 미국하고 한다. 어떤 미친놈이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양다리 걸쳐가지고 다 개피 보는 인생들이 그 수컷들이에요. 여자 둘 양다리 걸쳐가지고 앞에 그 저기 그 페미니스트 얘기했지만은 바라보는 건 죽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 시대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친중적인 발언을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한마디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중국한테 그렇게 네가 뭐 중문학과를 전공해서 그러냐 이놈아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왜 중국이 6.25 때 참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주적이다. 그때부터 나는 역사를 해석을 하면은
근데 이 좌파 정권 애새끼들은 한반도 6.25 때 중국 참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놈들을 못 봤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해해 하면서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래서 자꾸 그 중국을 떠나서 중국에 수출 안 하더라도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지만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 언젠간 당하면서도 벌써 이미 중국에서 기술 다 뺏기고 쫓겨나온 기업도 많고 그런 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시 지금 옛날 그 잘 나가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뭐 중국 애들한테 접대를 받으면은 걔네들은 보통 접대가 아닌 모양이죠. 그런 애들이 아직 많아요. 미중 무역전쟁 최전선 석유 대중국 수출 급증. 켄 로버츠라고 포브스에서 보도를 일본판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석유가 처음으로 미국 수출 품목 1위에 올랐다. 주요 요인은 중국이다.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88.01%고 증가한 것이다. 어쨌든 전 세계의 그 석유 수출 1위국이 그 미국이 됐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그 하고 러시아가 저기 유럽에 가스 못 팔아먹는다고 해서 중국이 사준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가스관을 설치해 가지고 중국까지 가는 데는 어마무시한 또 돈이 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도 그 미국산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2대 수입품은 휴대전화 관련 기기와 컴퓨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한국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석유 수출에서 지금까지 1위였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해준 아주 그 친미주의적인 국가였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는 발표를 안 했어요.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컴퓨터나 뭐 이런 반도체 이 네덜란드 쪽 얘기하고 뭐가 이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네덜란드가 그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 네덜란드가 큰 산업도 없죠. 주로 무역 중간 거점 중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2위가 그 이 또 네덜란드 쪽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석유 선적항은 루지애나주 모건시티와 텍사스주 보먼트 등 이곳으로 전자가 총 수출액의 53%, 후자가 47%두 군데 미국 이 루지애나주하고 그다음에 텍사스주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네. 미국의 금융 월스트리트 그 금융 자본이 이 텍사스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결국은 전 세계 석유 수출의 패권국이 또 되면서 어, 미국 금융 중심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끝났나? 세계 경제는 격차가 고정되는 중세로 되돌아간다. 물음표를 붙이면서 가타니 규일 경제평론가가 뉴스위크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자본주의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민주주의도 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자체가 이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고립주의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아까 앞뉴스도 했지만 수출 1인데 그게 그 보호무역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패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관세 올리고 뭐 이러는 거지.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너무 그 유럽이나 나토나 그다음에 딴 나라에 너무 많이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정치 제대로 안 된 지 오래된 일본이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사회 분단이 드러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회 분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격차가 고정된 세상으로라고 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은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그 본문 그 기사보다도 댓글 코멘트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난해지는 입장인데도 부유한 자만이 부유하는 일본이 되는 것을 예찬하고 있는 일본인도 많다고 느낍니다. 이런 그 가식 같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뭐 신흥 공산주의 뭐 이런 운운을 하면서 어쨌든 결론은 중산층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자본주의가 또 진전이 되다 보니까 어, 그 부유층과 그 하류층으로 크게 상계층, 중산층이 아주 그 폭이 얇아지는 게 현재 그 시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세 번째로 인용한 것은 AI 등 IT 분야에서도 현대 뭐 어떤 득책이 정부로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 그런데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자유자본주의라기보다 돈이 돈을 낳는 돈으로 일한다는 멋진 표현도 있지만 지나친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다. 야, 이런 것은 저의 그 인식과 아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쇠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금융 자본주의가 국가 자본주의든 무슨 공산주의든 체제 이념을 떠나서 금융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뉴스를 제목을 많이 받고 내용은 안 봤었습니다만은 부산 돌려치기 피해자 끝까지 싸워서 피해자들이 숨지 않는 사회 만들 것. 과가람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기 경험을 쌓을게요. 안 죽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자기 얼굴은 좀 공개를 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언론 보도 이후 법원의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다고 책에 썼다고 그러고, 가해자 아닌 세상의 시선과 싸웠다. 살아있어 다행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으니 이런 책을 낸 거고, 2022년 5월 새벽 귀가하던 김진조 씨를 30대 남성이 무차별 돌려차기로 하고 강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장은 성범죄까지 해가지고 20년형이 확정됐는데 12년으로 또 감형이 됐다 이런 거를 해서 10년 뒤에 나오면은 나를 죽이겠다고 뭐까지 이런 식의 이제 좀 얘기가 있는데 자, 묻지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그 배경에는 이 먹고 살 길이 정상적인 일자리가 없는 현실의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저는 우려하는 바가 그 마약의 취해들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마약 소탕을 어떻게 지금 펜타닐이라는 거 지금 미국에서 아주 싸고 잘 유통되는데 그거 과용하면은 죽음으로 오고 정신 착란까지 오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사건들이 많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짙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